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H치과 전인성 원장입니다. 이번에 임플란트 공리주의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임플란트 패러독스라고 하는 1편을 출간을 했었고요. 패러독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설이란 말입니다. 역설이란 말의 본질은 어떤 하나의 큰 로직으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뒤틀어서도 얼마든지 임플란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권을 집필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임플란트 공리주의라는 책을 쓴 것은 사실은 그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원래는 큰 흐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잡아놨었고요.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이 한 명의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이것이 가장 반복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예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고민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리주의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책은 제가 강의를 그동안 15년간 하루 1년에 600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가장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전체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것이 가장 제가 원하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면서 나무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고요. 그 이상의 담론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쉽게 풀려고 노력을 했고, 임플란트 임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셨건 한 10년 정도가 되셨건 한 20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볼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다른 어떤 사람이 치열하게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10년 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식화시키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멘토는 아니지만 어떠한 경험을 조금 더 한 사람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제시하려면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훨씬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죠. 제가 GBR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요소들은 이미 패러독스라고 하는 1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과 전학회복을 이해하는 요소도 역시 수치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학회복도 뼈의 양에 따른 수치화적 상태에 따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통념들을 많이 깨려고 노력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책을 보셔야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을 이해하는 본질은 합병증을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시간의 흐름별로 나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합병증들을 다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합병증 치료의 본질은 결국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어떤 환자는 의사를 고수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어떤 환자는 그 의사를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똑같은 합병증인데 이러한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치화된 정확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의 어떤 인문학적 흐름에서도 굉장히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어떤 철학적 담론 위에서 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공리주의에 나온 전학회복의 케이스 하나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GBR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이미 제가 12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J는 제 이름의 앞자입니다.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집대성한 것은 제가 맞고요. 뼈에 어떠한 뼈를 이식할 것인가의 요소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떠한 차폐막을 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봉합의 정도를 완전히 봉합하느냐 일부러 열어놓느냐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갭 디스턴스에 대해서 뼈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연조직의 양에 따라서 어떠한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미적인 부위의 GBR과 비심미적인 부위의 GBR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 벽의 수에 따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뼈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GBR을 이행하는 9개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게 GBR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는 봉합 기법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일반적인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가 본택으로 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임플란트 공리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치약 부위와 합병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치약을 접근할 때는 이 조를 6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가는 게 좋겠는데요. 상악의 존 1은 인터사이너스, 즉 상악동의 사이에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악의 존 1은 인터포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고래 흡수 패턴이 수평 고래 흡수 패턴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골이 수직으로 만약에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두 구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지성이 있는 치료와 예지성이 없는 치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화시키는 것은 책에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상악의 존 1은 일정 길이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악의 존 2도 일정 길이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식의 임플란트 개수와 보철물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맞게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케이스 하나를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리주의 중간에 나온 것인데요. 제가 임플란트 공리주의가 대략 한 150개 후반 정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만든 책인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 상태로 저희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무치약 환자를 만나셨을 때는 어떠한 것을 평가해야 되고 여러분이 환자와 어떠한 상담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몇 개를 어디다 심어야 되고 그리고 보철물의 타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이 환자가 주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레벨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는 아래 6개 임플란트를 심을 것이고요. 위에 6개 임플란트를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치조 신경관도 알고 있고 사이너스라고 하는 공간도 알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풍치가 심해서 많은 뼈가 녹아있을 걸 알고 있죠. 자, 제가 전체 이치아를 다 뽑을 것이고 동시에 1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를 하나 뽑고 있습니다. 지금 하악 좌측을 먼저 이를 뽑고 있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지대줄을 꼽아서 바로 즉시 부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즉시 부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즉시 부하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지금 바이트를 하나 뜨고 있는 이유는 이 바이트로 이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수직 고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수술을 마치게 되고요.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지대줄을 맞추고 당연히 GBR은 마지막에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이트를 뜨게 되면 이 바이트는 처음의 바이트와 동일한 형태의 바이트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로직을 갖고 왜냐하면 어떠한 치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무치약 환자의 본질은 이 환자의 가장 편안한 수평 수직고경을 얼마만큼 잘 회복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과적 술기들과 보초적 술기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상악에 역시 6개 임플란트를 마주 식립할 것이고요. 정확하게 뼈 이식과 수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이 환자가 이제 제가 수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 6개, 아래 6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 보출물이 나중에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형태의 잇몸이 지금 우리가 수직 고경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즉시 부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디지털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위아래 임시차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래야지만 최종 결과물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혼자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예지성 있는 결과를 갖는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를 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이제 합병증의 흐름을 잠깐 짚어내는 걸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별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수술할 당시에 합병증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1, 2주 후에 또 합병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 4주 후에 다시 한번 합병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술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또 다른 합병증을 만나게 되고 보철물이 들어갈 당시 보철물이 들어가고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3년까지 여러분들은 이 시퀀스를 반드시 밟아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합병증은 이 타임 시퀀스 안에 다 존재하게 되고 이것들을 시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 후반부 파트, 임플란트 공리주의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합병증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년까지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합병증을 이해하는 순간 이 합병증의 시간적, 본질적인 문제를 다 이해하는 순간 처음에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왜 마지막으로 3년이냐고 물어보신다면 3년이 완성이 되면 3년까지 문제가 없으면 이 임플란트는 보통 15년에서 20년까지 가게 되죠. 왜냐하면 3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기능적으로 재형성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3년까지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면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